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최근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가 화제입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함동균 문화평론가, 이봉우 미디어 평론가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교수님 이렇게 드디어 실물 영접을 하네요, 제가 네. 지금. 요즘 유튜브 방송에 워낙 많이 또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워낙 많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뭐, 네, 아니 보니까 본인 방송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회원 가입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네. 제가 언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셨나 찾아보니까 네. 비상계엄 당일에 개설하신 거세요? 당일에 개설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개설을 했는데 바로 비상계엄이 터졌죠. 아니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후가 아니고 예, 전에 만드셨다. 예, 저는 원래 문학평론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교양에 대한 그게 원래 저희 본업이니까. 네. 요즘 책을 읽는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좀 이제 세상하고 직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뭐 혼자 뭐 한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그렇고, 예, 또 아. 시민으로서 제가 문학평론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제 비평이 굉장히 문학을 통한 정치 철학에 대한 탐구가 되게 많은 비평이에요. 그렇군요. 저는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냥 그때 가지고 있었던 좀 해석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냥. 아니 저도 과거에 이제 저작들을 좀 이렇게 네. 찾아보다 보니까 교육이나 철학, 인문 전형에 네. 관심이 많으시던데 네. 정치 비평이란 현실 정치로 옮겨왔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다리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도 그런 실천적인 그런 철학을 지향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주로 쓰는 비평이 그런 거예요. 그 비평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학 비평을 하면은 뭐 그냥 뭐 우리 이창동의 시 영희 보면은 처음 시를 배우는 엄마 보고 딸이 전화하면서 엄마는 뭐 이상한 얘기도 잘하고 꽃도 좋아하니까 시를 배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학은 뭐 꽃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게 문학이에요. 최초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개인적 고통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고통도 있고 네. 또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명적인 어떤 그 고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고통을 이루는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 또 억압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그냥 거의 본업처럼 늘 해왔던 일이에요, 사실은. 네. 게다가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체로 명쾌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별칭이 네. 젊은 도올이다. 네, 이런 욕쟁이가 얘기도 됐죠. 그 욕쟁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아유, 저기 도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고, 예, 그냥 좀 명쾌하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영역에 대한 뭐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좀 일반 그 시사 비평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스탠스는 사실 좀 달라요. 결이 다르게 하십니다, 솔직히. 예.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 정치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그 진영적 관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이렇게 딱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가, 네. 어느 정치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편 가르기의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구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런 사안을 어떤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본다라든가. 근데 도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관점은 아닌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추구하는 거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진리 추구. 예, 진리 주고. 예, 이것이 네. 어느 진영에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단순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냥 뭐랄까 기계적 중립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좀 실천적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분명한 어떤 지향과 방향이 있죠. 근데 네. 이 방향 속에서 보게 되면 사회 진영 안에서 보면은 그 민주 진영이라든가 소위 진보라고 얘기했던 그룹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진리의 방향, 어떤 보편성을 향해서 역사가 그런 방향에 오히려 저해되는 일을 한다거나 유선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진영과 상관없이 엄청 그냥 고되게. 하는 네.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우리 그 평론가님의 최근의 활약상을 우리 이보우 연구원도 좀 보신 바가 있는 거죠. 네, 봤습니다. 네, 좀 제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유튜브 하시는 건 몰랐고 네. 최근에 유명해지셔가지고 한 방송에
저 JTBC에 나오셨던 거 본 것 같은데. 장르만 여의도도 네,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보게 돼가지고 아, 또 그랬군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네. 또 문학의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데 또 이렇게 정치 평론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도올 선생님 생각났고 도올 선생님에 비하면 또 목소리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십니다. 도울 선생님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죠. 아 그래서 날카로움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네. 또 안전적인 목소리 톤으로 그래서 더 인기를 얻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은 그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민원연 활동할 때 뵀었는데 네, 그 네, 네. 이후에도 보면은 언론 비평을 하시다가 예. 최근에 사실상 이제 정치 평론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예, 뭐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해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 듭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이게 정치 평론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그 편가르기 논리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제3자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이익이나 공적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편가르기 논리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구교현 기자님도 마찬가지실 것 마찬가지입니다. 같은데 네. 그런 점이 가장 고민이죠 항상. 게다가 특히나 본인이 나가서 활동하는 매체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이봉우 연구원님 하면은 뉴스 공장이 자연히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쩔 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논의할 바는 최근 화제의 중심인 뉴 이재명 현상인 거고 요걸 차근차근 짚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한식만 먹던 사람들 가게에 스파게티도 먹는 사람도 들어오고 일식 먹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손님이 확장되는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래서 뭐 가게가 잘 되면 주인한테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잘 되면 그 주변의 지역 상권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럼요. 거고 네. 반대로 또 이제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해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갈라치기 언어라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포괄적 대중정당으로 시작했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미 포괄적 대중정당이 된 건 사실 오래돼 버렸고 그리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뭐 당원이나 지지층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이제 우리가 중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포괄적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비전을 제시해 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말씀하신 뭐 갈라치기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제기되는 건 뭐 그 이제 새로 들어온 최근의 지지자분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손님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사실 명칭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붙이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때문에 갈라치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치인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치인들이 됐든 정치인도 사실 내외부에 다 있을 수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의 좀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야, 요거 한번 이용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경쟁 정당에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유난히 뉴 이재명을 좋아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기성 매체들 미디어도 중에. 있다. 네. 예. 저를 보면서 웃으시네요. 아니요. 보수 언론 쪽에서 보수 언론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언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그 뉴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 양상이 과도하거나 악용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데 저는 네. 조금 저기 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한국 정치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심의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관념을 거기에 이제 좌우하게 하는 거고 사실 그 세계관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사라져야 될 말, 쓰레기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저 이제 갈라치기라는 말을 생각해요. 갈라치기다. 네. 이제 갈라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관점을 얼마나 다양한 갈래로 만드는가. 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토론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컬처, 제도를 만드는가. 이게 사실 민주주의에 이르는 전체 다 알파의 오마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오히려 문제시게 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그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형 스피커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들을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좀 이런 말들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데올로그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막는 그런 것을 오히려 이런 진영의 스피커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규탄에 맞지 않는다. 그 철학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학자로서 비평의 네.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도 이게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스승님이 쓰신 책 중에 작년에 나온 책 중에서 다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아, 다 말하게 하라. 그건 이제 원래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지성사를 적은 책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서양에서 온 것으로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역사 안에서 다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공론장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자생적으로.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 관점에서 보면 이 갈라치기라는 건 너무 이제 정말 네.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이런 말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이렇게 좀 반겨야 되는 현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제고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용어가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뉴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발생적인 차원 자체를 따져가다 보면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지난 대선의 여러 가지 이제 후보에 대한 품평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 그룹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균형 규정을 했는데 한동안 그 얘기가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통합의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분출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다면 시점적으로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게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저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이런 지지세에 놀랄만한 확산,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뭐 65%, 6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대선이라고 하는 이번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비상시국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간신히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이제 지난 다음에 그렇죠. 이 지지세가 계속 확산되고 굉장히 또 공고하잖아요. 최근에 봤더니 또 뭐 대구나 경북 이런 데서도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선전하고 높다는 얘기 있고. 나오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지지율 격차는 또 어떻게 보면 구조화돼 가지고 이렇게 평행선을 가게 되는 이게 2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과 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리되고 또 그다음에 예전에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대통령 네. 나오셨던 분이 상당히 좀 뚫기 어려운 어떤 그런 지지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이 현상에 대한 뭐 사회적인 네. 그런 거죠. 지금 근데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얘기는 왜 이때였나요, 뉴 이거? 이재명이라는 게 네. 대선 기간에 언론사가 발명한 말인데 네. 한동안 잠잠하다가 뭔가 이제 당청 간의 갈등 국면,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그룹을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논쟁이 시작이 된 건데 시점적으로 그런 개념 규정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게 어떤 연유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의 정치적 사건, 특히 민주당 내 갈등에서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라든가 아니면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에서 이게 더 불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뭐 갈등의 용어라거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특히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맞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편이 갈리는 것도 맞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뉴 이재명은 처음에 대선 국면에서 언론에서 이 용어를 제시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다가 이게 하필이면은 민주당 내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갈등 사안에 있어서 주목을 훨씬 더 받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현재 주목받는 뉴 이재명이 100% 긍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은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거 맞고 때로 편 갈리는 거 맞고 그 건강한 토론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려의 시선으로 이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하는 걱정은 이게 정당 민주주의 차원의 건강한 토론의 어떤 장 그래서 이견이 펼쳐지는 장이 아니라 당내에서 사람들끼리 지지자들끼리 서로를 못 믿게 만들다든가 무조건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어떤 이러한 소위 말하는 분탕질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민주당 내 갈등 역학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뉴 이재명 현상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어쨌든 그 갈등을 촉발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럼요. 예. 네. 그런 민주당 내에 책임을 그분은 책임의 80%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책임을 가지신 분들도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제가 좀 약간 그
약간의 반론인데 동의하면서 약간의 반론인데 그 뉴 이재명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게 당내 현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 당내 현상이 예, 아니다. 예. 그리고 네. 어떤 이건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벌어진 어떤 시대적 현상.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지금 이 퍼센테이지 40%고 이게 60%가 넘는데 이 간극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걸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민들,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로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든가. 근데 우려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조국 씨나 이런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시선이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건 그 뉴 웨이브예요. 언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속이 있는 시대가 네. 있고 단절이 있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역사에 연속이 아니라 크랙이 일어나고 불연속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 단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 리더십도 단절이 일어나지만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다른 확장된 어떤 또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떤 정치 진영화된 세력이 아니고 시대적인 하나의 그 지지한 현상이다 일단. 근데 그 조국 대표 같은 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 뉴가 어떠고 자꾸 뉴를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니까 뭐 뉴 밸런스도 문제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앞에 뉴욕도 문제냐 뭐 이런 얘기하고 저도 뉴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뉴라고 하는 네. 건 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할 수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것을 문제시한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어떤 거기 보면 민주 진영이잖아요. 본인도 쇠빙선 하시긴다고 하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배가 아픈 거야. 이 가게가 잘 되니까. 근데 왜 그 관점에서 보시냐면 이걸 시대적인 현상의 뉴 웨이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민중적 현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를 권력의 어떤 문제, 당내의 문제, 진영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도약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이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조망하지 못하는 낡은 퍼스펙티브가 이걸 우려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받아서 67%란 지지율을 받았는데 지지율을 이념 성향별로 분석을 좀 해보니까 본인을 진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92%가 지지한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전통적 지지층은 대다수가 민주당에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도라고 본인을 밝힌 분들의 73%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고요. 본인을 심지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분들 중에서도 37%가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그 중도와 보수에 속한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조망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은가 수치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미 포괄적 대중정당이 됐고 특히 대선 치르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바람직한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이거를 아마 민주당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민주당의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구성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을 지금 처음 겪는 것일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출해야 되느냐. 그리고 꼭 당내 갈등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책 사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의견들이 분출이 될 그럴 수 텐데 있죠. 이 네. 갈등 관리를 뭐 갈등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공론화 절차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과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일이지만 또 현재 국면에서는 또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받아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과제를 나가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 지도부든 아니면 당 지도부를 비판하셨던 분들이든 그런 시행착오 과정에서 일정 정도는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의 뭐랄까 책임을 지금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조국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유 이재명이라는 현상이나 아니면은 유 이재명을 구성하시는 또 지지자분들 뭐 이런 현상이나 사람들 지지세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 이재명이라는 현상과 용어를 혹시라도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합당 논의는 자기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네. 불렀을 뿐인데. 그렇죠. 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색깔론 공격까지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게 혹시라도 나를 향한 부당한 공격들이 혹시라도 뉴 이재명을 오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용된 뉴 이재명에 의해서 공격받지는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의 우려를 표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평론가님의 책을 읽다가 우리 평론가님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코끼리를 삼킨 사문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정치 공동체 중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공통 내용을 제시하고 선벌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삶을 억압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다름이나 차이 같은 것들을 배척하는 형태의 정치로 나타날 것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런 범주의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제 분석은 맞습니까? 네, 그런 거 맞고요. 그걸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아까 그 뉴 이재명 걸 이런 현상을 이제 분석하시면서 퍼센테이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통 새로 들어온 분 이제 그 층이 보수 중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92%가 이걸 여전히 압도적인 거죠. 네. 제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92%의 지지가 민주당의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고 전 이 92%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 이재명 그 대표 이전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는 국민들한테 그 신뢰를 잃고 심판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검열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정권을 만들지도 못하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계엄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책임 있는 세력이고 그때는 우리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데에서 사실 제일 칼 꽂은 게 많은 게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디다 대고 검찰 개혁한다고 삿대질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 대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무고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의 검찰에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인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승인이건 아니면 조국 그 대표가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런 거 했었을 때였으니까 그것에 의해서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조기 대선으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가? 계엄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고 그 정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정말 뻔뻔스럽게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국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이런 리더가 없었다면은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40%나 될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제 채널에서는 그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다른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가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실패는 여러 정부 중에 하나의 실패가 아니고 다시 어떤 계엄 시대와 비슷한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세력의 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과 문 어게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이런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반성도 없이 다시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 지분 정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 족보의 주인이다 이런 식의 무슨 세도 정치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과연 이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에 이재명 정부는 있었지만 집권 여당은 있었는가? 집권 여당은 있었는가? 네, 여당이 없는 집권 여당이라는 게 여당 앞에 집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걸 서포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방노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면서 국민적 어떤 집결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두게 되면은 같은 당이라고 뚜껑을 쓰고 있지만 저기에 의해 가지고 이 정부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위기 의식도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옛날에 우리 뭐 노무현은 우리가 지켜야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마음의 어떤 결사 같은 것들이 마음의 알고리즘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현상이 이런 결집을 이제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당내에서 있는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저는 되게 심플한 게 당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냥 발목 잡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국정 운영에. 예, 네. 그들만 마음을 고쳐먹고 대통령을 지지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명령은 되게 분명하다고 봐요. 시대 정신은 헌법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헌법 체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튼튼하게 해서 이 국가를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가게끔 어떻게 시스템 할 것이냐 그거를 잘 지금 다독여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등장했으니까 근데 엄청난 국민들도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도와라.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짓을 다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한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좋아할 일인데 이것을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뚜껑만 같은 당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저는 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조금 네.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사실관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리더십이나 조국 당시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이제 수사를 승인하거나 유도했다. 요거는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예. 네.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이 독단적으로 또는 정치적 표적 거기서 수사의 사실이 의도로 아니고 사실은 해석의 문제죠. 아 근데 그렇게 네.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수사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리더십이나 조국 대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수사를 받죠. 문제 없는 사람은 수사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 잇따라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무죄가 나와요.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예를 예, 들면 무죄가 나오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물론 말씀하신 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미진하게 했던 점이나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엄청나게 크지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는 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리더십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관계로 해석에 따져볼 이제 때.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둘 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공통 그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네. 문제예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그 해석이 이제 틀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아까도 틀리면 안 말씀드렸지만은 틀리고는 문재인 여기 정부 계시는- 사람들도 수사를 받아서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평론가님이 예.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고 그건 평론가님의 퍼스펙티브가 있는 건데 네. 이 일련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예요. 시민들이. 네, 아니 어쨌든 제가 네. 두 분의 사이에서 제가 네. 공통 분모나 새로운 관점을 좀 찾았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은 저만 해도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뉴 이재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그건 어떤 거냐?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국정 운영 상황들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창궐을 보고 그런 것들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이재명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도 뉴 이재명이라는 개념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봐도 되는 겁니까? 보시기에? 네. 당연한 말씀 네.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현상은 어떤 계파가 뭐를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조직을 결성한 문제가 아니고 이 언어 자체가 사실은 신문사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의 문제를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이거는. 어떤 지점으로 또 비평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현상이 좀 출발된 곳이 저쪽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기본- 근데 그걸 그렇게 네. 보느냐는 거야. 왜? 누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보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예.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스피커인가 보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스피커에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워낙 활성화가 돼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판단 준거를 유튜브에서 얻다 보니까 이번 일이 굉장히 쟁점화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스피커들이 공격받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계엄 기간에도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을 위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양론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 문제에 약간 참전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강력한 반발에 시달렸거든요. 그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유시민 작가도 이제 평론가가 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떤 의견을 특히 이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셨을 때 다양한 의견이 또 비판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를 좋아했던 분들
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게 이제 주목을 네. 받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가 뭐 이재명이라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다가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를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네. 공취모예요. 예, 이제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비판 발언을 하셨다가 강하게 또 이제 반박을 당하고 계신 건데 아니 그 사실 강하게 반박을 당한 거는 그 모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의견을 네. 통합에 관련된 네, 의견 그 얘기를 때문에 하시다가 거기서 받으신 그런 거죠.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네. 특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은 거는 공취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워딩이 셌기 때문에 셌죠. 이런 예. 걸 왜 만드냐. 예.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유이재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자연스럽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걸 그렇게 갈등 사안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별로 그동안 이게 갑자기 왜 갈등 사안이 됐지? 누가 저렇게 갈등 사안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봤을 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유시민 작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언급을 하게 된 공취모가 뭐냐라고 보면은 과연 이 공취모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이재명 현상이냐? 이렇게 또 이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 공소 취소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미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게 의원 모임으로 공소 취소나 국정조사를 이끌 수는 없는 것이고 원래 이제 당내에서 또는 원내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서 뭔가 정청래 대표 견제 또는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갈등을 조금 더 키워보려는 목적에서 일종의 사모임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우려 있었습니까? 속에서 그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 전혀 동의를 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는 안 할 수도 네, 네, 있지만 네, 네. 동의는 안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당내 갈등 국면에서 이제 당 지도부와 어떻게 보면 경쟁 논리를 구사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주도한 모임이다 보니까 네. 그런 우려에 또는 지적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유이재명이라는 용어가 혹시라도 그런 사모임 목적으로 공취모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유이재명 또는 일부의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좀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재명 그 시대라는 것이 뭔가 역사의 그런 단절과 크랙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위에서 이제 사고를 좀 해보는 건데 이재명 전에는 그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유튜버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 주로 지칭한다고 한다면은 네. 스피커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입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늘날의 비판받는 스피커들을 보니까 귀를 잘 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적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평론가님도 동의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독재 정권하고 맞서 싸우다가 보니까 거대 악이 앞에 있는 거야 너무 뚜렷한.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우리 진영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저항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항 권력이 아니다. 그럼요. 네. 97년도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지금 몇 번입니까? 그렇죠. 네. 정권을 4번 잡은 것이고 사회의 수권 세력이에요. 그러면 수권 세력이면 수권 세력다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어떤 정치를 이제 운영하고 정당도 여당답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내가 어떤 특정 진영을 옹호할 수 있지만 네. 대통령 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의무가 있다고 아울러서 얘기하잖아요. 가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진영이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여당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나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그 아주 강력한 그 전체주의 이 어떤 그 진영 그런 수구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그 관성이 여전히 있는 거야. 강력하게 본인이 말하는. 네. 네. 그래서 수권 세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미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노무현, 김대중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 30년인데 예? 지금 그때 태어났던 애들이 지금 30대예요 이제. 근데 똑같은 형태의 멘탈과 컬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투쟁 그리고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것들을 과거의 악마라고 하는 거는 독재 정권들이 했던 것인데 이런 어떤 싸움을 하면서 컬처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거대하게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뭉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좀 지났어요.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떤 완결된 사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진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도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 저도 이제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그 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현대 정치에서 네. 대통령하고 정당이라는 건 다 그냥 국민의 에이전트거든요. 그냥 5년 동안 맡고놓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공복이다. 대통령이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부분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뭉개고 또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그 독재 정권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안에서는 우리 진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안에 내부는 사실은 민주화되지 못한 그런 컬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을 그냥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근데 옛날에는 이걸 운동권들이 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 이제 끝났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의 어떤 투표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내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컬처가 모두 다 말하게 하라. 그리고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드러나게 하라. 제가 인문학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어떤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강력한 관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1000개의 관점을 만들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관점을 만들고 토론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입틀막 그냥 갈라치기. 윤석열은 네. 입틀막이지만 이쪽에서는 갈라치기인데 저같이 이런 비평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패러다임. 예. 그래서 이런 스피커의 문제가 과거에서는 그게 통했지만 야 지금 이런 시대에도 계속 니네 지금 똑같은 형태 이런 후진적인 컬처를 지금 하고 있으면 니네 민주주의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도구 중에 하나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옛날에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던 걸 가져와서 이제 네.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좀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같은 그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귀순자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무슨 586, 686 무슨 뭐 이해찬 영입했습니까? 그분이 정치적 행로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왔다 갔다 했죠, 솔직히. 예,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저는 그분의 어떤 생각이 또 있었다고 봐요. 그 관점은 그 관점대로 존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다 알고서 대통령이 영입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민주주의에 엄청난 뭐 투사를 영입한 게 아니라 그렇죠. 중도 확장의 측면에서 영입한 거예요. 상대 당에서 데려온 거죠. 그럼요. 예.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지금 무슨 김상우, 김용남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뼈도 못 추리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진영에서도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또 그렇게 과거를 소환하려고 하면 김문수 같은 사람이 과거에 엄청나게 노동운동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면 과거를 숭상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그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후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까 그 크랙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이것을 제가 리더십을 보는데 그 니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계속 책도 써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의 군상들은 대부분 노예 도덕으로 산다. 노예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타자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타자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해. 그와 닮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를 악마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증명하는 거야.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긍정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해. 타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과거를 늘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구조의 탄이고 옛날 같으면 그런 거예요. 저기 그 수구 세력 같으면은 저 빨갱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다. 또 운동권들 같은 경우는 재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늘 어떤 상대방의 악마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근데
상대가 앞에 있는 상대가 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훌륭함이 그대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좀 억압과 좀 어떤 그 모진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이분과 저는 DJ의 좀 공통점이 있다고 아, 생각해요. DJ하고 공통점이. 예, 문재인하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김어준 씨는 무슨 뭐 DJ 없이 노무현 없고 노무현 없이 뭐 문재인 없고 문재인 없이 뭐 그런 얘기 하셨죠. 연속적으로 예, 이제 예, 민주정부의 예. 계승 문재인 차원에서 없이 예. 이재명 없다. 아니 문재인 왜 앞에 그 다음에 있었던 윤석열을 빼 문재인 없이 윤석열 없고 윤석열 짚고 일어나려고 지금 이재명이 있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일 중요한 그 역사에 지금 이런 크랙을 만들어낸 거기 빌런이 있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꼴린 대로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한 거예요. DJ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재 권력이라든가 또 한편으로 해서는 또 어떤 정치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모진 세월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수의 감정이 없어요. 보안 수사권 이런 거 대표적이죠. 예를 들면. 네, 그 얘기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원한의 어떤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복수하고 그 원한을 아무리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큰 리더면은 그걸 자기 안에서 사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로 가지 못하는 것은 그냥 노예 도덕이야. 그래서 니체는 이런 노예 도덕에 우리가 갇혀서 살면은 역사가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 그래서 주인의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긍정성을 만들고 스스로의 창조성을 만드는 거. 그 크랙.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는가. 이재명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조국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청래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그냥 검찰개혁 그냥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는 중요한 의제긴 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대표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30년 동안 했던 의제고 30년 동안 수권세력 했으면서 못했던 거야. 그거는 실패한 의제야. 그게 여러 의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꼭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노예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찰 전부터 손발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손발을 끊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검사가 있잖아요. 전체 검사 중에서 한 10% 내외예요. 이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검사 만날 일도 별로 없고 특수부 검사 만날 일, 공안부 검사 만날 일은 더 없어. 그러면 나라를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보복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놈들 그냥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잘 고쳐가지고 국민을 위해 써야 되지? 내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거대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꼭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네들 할 때 잘해야지. 어제 실패 와가지고 다른 정부 와가지고 삿대질이야. 삿대질은. 그 정부는 그 정부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 정부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유일한 어떤 답안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 그거 네. 자체가 정치를 도덕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정치는 권력의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어준 씨는 정치를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끼리에는 권력 배분의 문제가 투쟁인지 모르지만 국민이 볼 때는 그건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고 정책은 디자인되고 설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한다고 봐요. 네 이재명 현상이라는 게. 야, 그 니체적 관점까지 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설명해 주신 건데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얘기를 사실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과의 그런 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X에다가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논란의 문제를 본인이 뭔가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민주당 당내 상임고문단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SNS에도 직접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요거는 이제 또 이제 경향신문 와서 이런 얘기하긴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조금 언론의 영향이 또 있어요. 경향신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냥 TV라서요. 지금 예. 보니까. 왜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뭐 이걸 권력 투쟁이라고 표현하든 당권 경쟁이라고 표현하든 민주당 내의 갈등이 불거지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을 보도하는 다수 언론이 이거를 점점 당청 갈등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시피 심지어는 내가 뒷전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요렇게 오면은 내가 수습을 해줘야겠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주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수습 메시지를 내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야게끔 만들어준 데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네. 물론 이게 청와대가 언급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거는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런 상황,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이게 또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일부러라도 당에 대해서 공개적 언급을 꺼리기 마련인데 대통령 스타일이 이게 SNS건 공개적인 석상이건 해야 될 만한 해야겠다. 맞아요. 특히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가릴 게 가차없이 없어요. 예, 비평을 맞아요. 하는 예.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또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 검찰 개혁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새로운 지지자들을 이끄는 매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모습 나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풀지 않고 권력자니까 본인은 맞습니다. 그거를 네. 정책으로 푼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거를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마 당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의 문제를 검찰 개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끌고 나왔고, 네. 지금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당과 청와대 또는 정부 추진당과의 협의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수정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검찰 개혁이 이제 우선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한 아젠다나 대표 아젠다라고 보지 그중에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 예. 대중 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네네. 뭐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오면은 또 막 댓글 이상한 거 달고 하기 때문에 저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수정을 검찰 해드려야 개혁 돼요. 말고도 다른 과제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후에 검찰 개혁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냐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아니면 또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노동권의 회복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수자인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는 개혁을 이뤄내야 되고, 네. 이런 많은 당면 과제, 심지어는 내란 수습도 아직 해야 돼요. 예. 이런 당면 과제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때냐? 예. 상당히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반론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평론가님이 그 어떤 지금 정치적 사안을 바라보는 큰 프레임이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냐면은 민주당 내 갈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 내 갈등을 언론이 이제 미디어 또 연구자신 확대한다. 네, 확대 당청 생산한다. 갈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당내 갈등이 아니에요. 예. 그럼 당내 화합인가요? 화합도 아니죠. 이건 당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를 한 문제예요. 예. 누가요? 우리 평론가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죠. 저희는 프레임이에요. 본인의 네. 생각 시각이신 거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민주당 있다. 전체도 아니겠죠, 사실은. 정청래라고 하는 그 대표 일부가 반기를 든 것이다. 등장한 네. 사람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를 제외하고는 당이 당과 다른 당과 통합을 한다. 이건 당의 그냥 운명을 가르는 어떤 엄청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의원들도 아는 사람들 동료들도 별로 없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은 무슨 당원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론화돼 있던 문제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냥 도시락 폭탄 던지듯이 그런 걸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의 시민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전혀 이 시대의 방향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지금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국가를 지금 잘 보존해가지고 지속가능한 네.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서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네. 이재명 정부의 그 방향에 맞게끔 이 정부를 지지할 것이냐, 좀 서포트할 것이냐. 이 성공 이 두 가지가 아젠다인데 아니, 어디에도 근데 해당하지 않는 아젠다잖아요. 제가 말씀 이런 듣다 게. 보니까 되게 좀 어떻게 해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 문제 당청 갈등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유튜브들이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그 구독자나 시청자가 많이 빠졌어요. 네. 예를 들면 대형 채널, 특히 예. 예를 들면 뉴스공장도 그렇고 매불쇼도 그렇고 저희 그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네. 저희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말 속에 전 숨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디자인 같은 걸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시사 유튜브 시장도 사실은 윤석열 이후에 이재명으로 단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주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주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어준 채널에서는 검찰 개혁만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매불쇼에서는 그 조국당 사람들만 데려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민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절실한 아젠다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있었던 정치 고관여층들한테는 특히 내란의 어떤 그런 문제를 겪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다. 시민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권 몇 번 바뀌었는데 부동산 폭망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집도 구하기 어렵고 출산율 이렇게 낮고 노인 몇 번 수권 세력이 민주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완전 우울증 사회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골마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 얘기를 20년, 30년 동안 듣는 어떤 그런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근데 이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국가적 상황 안에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사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이긴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예.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근데 여러가 국가라고 하는 게 보세요. 그 행정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부서가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부서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슈로 빨아들이고 이 이슈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랙홀로 어떤 것을 하는 거는 일종의 무슨 뭐 선택적 정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많은 이슈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미디어 하신 게 알겠지만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 편집과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한 또 다른 방식의 시대의 흐름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봐야 될 이슈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제가 반론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필이면은 그 말씀하신 채널 중에 하나에 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아, 그렇지. 네, 뭐 그 방송은 네네네. 아니지만 이게 뭐 매부쇼도 말씀하시고 그 방송 이제 많이 명절에- 나가면 그렇게 되세요. 예, 대표적인 방송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송들에서 검찰 개혁만 다룬다 주구장창.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요거는 네.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역시 예, 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뭐 또 대통령이 요새 또 강하게 또 맞습니다. 드라이브 네. 걸었던 게 또 지역 통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다 다뤄지고 있고요. 근데 검찰 개혁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 다른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건 검찰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표적 수사를 받은 것도 검찰 개혁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 또는 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지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이거를 해결짓지 않으면은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올 피부로 와닿을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윤석열이 탄생했고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다. 이거는 서민의 피부에 와닿기 전에 나라가 망할 뻔한 거니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 수많은 의견을 가진 다른 분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사실 모두 거의 동의하고 있는 바다. 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평론가님 평소에 본인 채널은 다 방송하시는 거고 네. 다른 채널 보시는 게 좀 있어요? 많이 보죠. 즐겨보는 어떤 거 좀 즐겨보지 궁금하거든요. 예. 김어준하고 매불쇼만 안 보고 다 봐요. 네. 그것도 예전엔 많이 봤죠. 아, 예전에 많이 네, 보셨어요? 예전에 예. 사실 몇 년 전에 매불쇼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저 몰랐는데. 네, 네. 예. 왜냐면 그거 나간 걸 저도 보질 않아. 거기서 하도 저를 저기 조롱을 해가지고. 진짜요? 네, 책 나왔을 때 나갔는데 그 손님을 게스트로 모셔놓고서 엄청나게 무례하더라고. 근데 아, 정영진 직접 나가셨을 때? 그럼요. 예. 제가 나가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조롱쇼를 했던 때가 있어요. 좀 아, 뭐, 예전에 재밌게 하려고 더 그랬나 보다. 재밌게 하는데 예. 너무 심하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 나가셨었구나, 네, 그런 적도 매불쇼에. 있었죠. 근데 네. 저도 안 봐요. 그거 나가가지고 그날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채널이 그런 채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은 있었다는 거죠. 네. 저도 뭐 많이 보죠. 보기는. 뭐 아니, 구교용 이런 것도 자주 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또 아니, 다른- 저까지 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이 느낌으로 하시는 네. 것들 있잖아요. 한국일보에서 하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시사 전파장가. 이슈 전파사. 네, 뭐 토론에 그런- 좀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그런 네. 어떤 프로라든가 뭐 또 뭐 장르만 여의도 같은 그런 프로라든가. 그래서 네. 뭐 굉장히 그 미디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생태계를 좀 독점하고 있었던 이 양대. 그걸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아니, 생각하니까. 최근에 참 그게 보면은 예. 어쨌든 큰 채널들은 뭐 줄어도 영향이 뭐 어떻게 보면 큰 포션에서는 약간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청자 수가 늘고 네. 구독자 수가 순증하는 채널들이 대체로 약간 지향성이 완전하게 진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채널들이 최근에 시청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 게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는 게 아닌가. 그게 늘 이재명 현상하고 네. 관련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개념화를 시켜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 이런 말을 맞아요. 많이 네. 쓰는데 그 말 자체가 그게 하나의 기호의 정치거든요. 그 기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본질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기호는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파간다고 전략이 있죠. 네. 근데 진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거 진짜 진보인가?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조국이라는 이름도 쓰고 혁신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조국을 위해 지금 뭘 혁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그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이제 큰 전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좀 왼쪽에 있는 진보당인가 보다. 그 제3당의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민주당이 합당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 조국당을 진보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진보적이지 않아요.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비평을 하니까 더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놈들이 진보냐 진짜? 이놈들이 네. 뭐냐? 진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일단 구분돼야 돼요. 네. 옛날 같으면은 뭐 민주노동당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보 정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노동자 정당을 대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이니까. 대안적 어떤 사회 구조, 그 상부 구조가 아니라 이 하부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진보성이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니네 뭐 노동자 그걸 대변한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왼쪽에 있다는 거 인정해 줄게. 자, 또 하나 근데 저 조국혁신당이 무슨 계급적 성격을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로펌 정당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다 관련이 있고 대부분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어서는 민정수석 라인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영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뭐 고생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검판사당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구성 자체가 그런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민중성을 거기에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가 전혀 아니다. 또 하나는 아젠다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의 아젠다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뭐 생각해보면 아젠다가 거기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거 빼놓으면 그거 프로젝트 정당이지 그게 무슨 공당입니까? 그게 아젠다가 없는데 네. 뭐 요즘은 무슨 뭐 또 갑자기 무슨 뭐 토지공 개념도 얘기하고 사회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부동산적이 폭등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거든 그냥. 그렇게 구체성이 없는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또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도 못한 이런 정당 아젠다에 있어서 진보성이 거기 전혀 없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컬처가 진보적이어야 되거든요. 거기 성비 처리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공당인데 대표 이름을 거기다 거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도련님입니까? 이게 무슨 안동김 씨 무슨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고 네.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일관적으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무슨 뭐 정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시죠 전혀. 시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늘 그 관점에서 평론가님의 얘기하는 시각으로 사람인데 설명하시는 거죠. 쉽게 당연하죠. 얘기하면. 제 관점이에요. 네.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규정은 저도 옛날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본 적이 있었죠. 한때. 그럼요. 네. 예. 그 중요한 학자였고 그 사람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치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검찰에 의해서 그것이 과잉 뭐 그걸 됐건 안 됐건 간에 자기로부터 비롯된 일로 인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무슨 뭐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좀 뭔가 좀 미안한 게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단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다는 게 그 독립운동에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의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가.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았느냐, 얼마나 과잉 수사받아 처벌받느냐 떠나가지고 그 행위 자체는 특권의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고 감옥 들어갔는데 2년형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나오겠대. 자기가 요구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는지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당군 신화에서 곰하고 저기 뭐야 호랑이도 쑥과 마늘 먹고 100일은 있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뭔데 이거 8개월 만에 나와? 또 시민들이 그랬단 말이야. 저 사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도 되는 건가? 또 사면을 저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가? 네. 온갖 사람들이 얹잖아. 저도 얹어놨거든요. 아, 물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면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하는 게 뭐 다 옳은 건가요? 아, 저걸 왜 이걸 해줘야 돼? 네. 잘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합당에서 보면은 본인이 그걸 요구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무슨 정청래 씨가 혼자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큰 일을 그냥 던지겠습니까? 사람을 뭐 호구로 봐요 국민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데 네. 짜장면이라도 한 번은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시대의 아젠다도 아닌 그런 것들을 지금 주가지수 5천 딱 터진 날 그냥 그런 것들을 폭탄을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시민의 목소리하고 완전 유리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그것도 그런 거잖아. 1.8%야 지지율이. 2%도 안 돼. 정의당이 가장 인기 없을 때도 3%는 됐거든. 물론 목요일엔 4% 나왔습니다. 네. 지금 MBS 조사에서는. 네. TV 갖고 나가지고 목소리 내치니 그런 건데 그게 왜 2% 3%가 되는지를 네. 알아야지. 그게 무슨 뭐 뉴 이재명 때문에 뉴스쿨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작은 당에서 왜 또 큰 당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떳떳하게 저렇게 조금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나. 쇄빙선이 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해적선 짓을 하려고 하나.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노무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큰 정치인이 된 것이 가장 자기한테 불리한 진영에 가가지고 전투에선 실패해도 전쟁에선 승리하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뭐 군산 가고 전주 가고 광주 가가지고 그런 호남 정치를 하려고 하고 DJ가 그 호남 정치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거기에 애를 썼습니까?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그 짓거리를 지금 21세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 정신도 반영을 못하고 시민의 아젠다가 뭔지도 모르고 네. 민중이 어디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하등 관심이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네. 이 당이. 평론가님 말씀도 굉장히 잘 들었고 이제 우리 연구원님한테 이제 말미에 여쭤보면은 저는 봤을 때 이재석 선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균형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금 아까도 말한 그 뉴 이재명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다루었는지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슨 현안이 왔을 때 그 좀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특히 뭐 내란 진상 규명이나 이 특검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혹 보도가 워낙 많을 때는 반드시 반론을 챙깁니다. 반드시. 반론을.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해명은 뭐냐? 해명 나온 거 있느냐? 반드시 이렇게 반론을 챙기는 편이고 네. 그리고 그 특히 이렇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워낙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의중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건데 서로 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 말해야 전해주는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씩 달라.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언론 보도로 크로스 체크도 어려우니까 아젠다를 그렇게 설정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뭐 대통령 의중 이런 얘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선에서 확인이 가능한 뉴스들 위주로 다루려고 하는 점 네. 이런 게 아무래도 이재석 기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평론가님 처음 뵀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내용, 예를 들면 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방송도 지금 사실은 큰 그 대형 방송들과 결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의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책 국면이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도 해답을 못 얻었는데 시민적 관점에서 정말 사람들이 뉴 이재명 시대에 뭔가 바라는 바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들어서 이제 입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제 의견이나 정견을 뭔가 입으로 전달하는 게 스피커로서의 유튜브 역할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제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그 이제 평론 혹은 정치 시장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계엄 터지고 계엄만 터졌으면 제가 또 물러났는데 네. 조기 대선 끝난 다음에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 이재명 대통령은 됐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 향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 아까 그 대통령의 의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저는 이것을 정치 권력의 문제로 늘 정치를 보기 때문에 보스의 어떤 관점, 정당의 대표,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의 이용하려는 의중.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나오는 관점을 사람마다 얘기를 말이 하는데 달라지고. 대통령의 의중도 시민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시민의 에이전트에 그렇죠. 불과해요. 네. 대통령이 그 시대 정신을 따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강한 제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리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떻게 유튜브 같은데 댓글 보게 되면 시대에 갑자기 저도 끌려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환됐다. 예. 그렇다고 해가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슨 듣보잡은 아니에요. 저는 한국 문단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제가 비평가예요. 놀랄 게 문단에서만 교수님 유명하신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굴지의 기업하고도 같이 이제 업무를 하실 정도로 나름대로 이 씬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예.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듣보잡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은 저거 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무슨 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참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시대의 전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네. 좁은 의미의 진영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그리고 뭐 제가 요즘 아주 신랄하게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유시민 씨도 그렇고 또 좀뭐그 겸손 저는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좀 교주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 교회나 매불쇼 같은 것도 한때는 저도 잘 봤죠. 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생긴 그런 것들도 다 한때는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 채널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 시장에. 근데 그때는 시대의 아젠다,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패거리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니들이 계속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생기는 게 국민에게 좀 좋은 일인 거야. 누구에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한테 써서 20만, 30만 동시 접속자 수가 있는 그 지금 어떤 황금 같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소모하고 그렇게 과거에 그걸 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빨갱이 사냥을 하듯이 이런 짓들을 하는데 니들이 동원이 되냐. 이건 과거에 자기들을 지지했던 그런 어떤 국민들, 시민들, 구독자들을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너무 배반적인 일이거든요. 좀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제가 하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제 유튜브 보면서 놀래요. 너 잘하면서도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봤는데 쌍욕을 하는 걸 보면서 맨날 문자가 온다고 너 욕하지 마라 또 세상에. 진짜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좀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신성화된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갈라치기니 뭐냐 해가지고 일제히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네. 저런 어떤 신격화된 모습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그냥 작가로서의 수사법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뭔 정신 말인지 차려라.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안 쓸 겁니다.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네.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우리 저희 집사되십니다. 교회는 신도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채팅창도 다양한 뭐 이슈 다 그렇고, 다루고 맞아요. 있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 빨갱이 네. 사냥이라고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빨갱이 사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에 가까운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에게 일제의 불법적인 그 식민지 지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독재 정권의 학살에 대한 역사관을 묻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 그거는 지지자들 또는 시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입장을 그 정치인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아니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해명이 됐든 설명이 됐든 해주시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의견은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각과 관점의 뭐 차이의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두 분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민주주의는 방송 모든 걸 말할 네. 수 있게 하는 거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모든 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질문도 마지막에서 해야죠.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도 해야죠. 모든 근데 걸 그 말할 수 채널은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동안. 어디- 갈라치기라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김어준 근데- 채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기보다 이재석 앵커랑 하는 그 채널은 그 죄송합니다. 그 특보 채널 얘기한 건 영상에 아니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해 소지가 그런 상당히 갈라치기라는 있어가지고 기호 자체가 열린 네. 사회의 적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반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사실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는 어떻게 보면은 늘 벌어지는 일이고 갈라치기가 돼서 서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하는 거는 당연히 그럼요. 네, 네.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네. 그것을 넘어서는 혼란 속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갈라치기라는 표현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담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라는 표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질적인 지금까지 키워드, 악질적인 키워드 그거는 진짜. 네. 앞으로 또 이제 두 분 또 모시고 추가적으로 못다한 얘기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동균 평론가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송영길 전 대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